안녕하세요. 사연 부스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 깊숙한 곳에서 꺼낸 이야기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말로 꺼내기 어려웠던 기억, 참아온 감정들이 조용히 흐르는 시간. 지금부터 그 마음속으로 함께 걸어가 봅니다. 아침 6시 휴대폰 알람이 울려도 몸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거실에선 이미 식탁이자 끄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침대에 누운 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곤 했다. 강준호, 53, 은행 영업지점 부장, 누가 보기엔 중산층의 안정된 직장 가진 어른, 가장이겠지만 적어도 내 안에서는 그렇게 불릴 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주말이건 평일이건 집 안에서 나의 존재감은 흐릿했다. 딸 은지는 대학교 4학년, 방에서 나오는 일도 거의 없었다. 아들 민재는 저녁 후 복학을 미루고 방에서 게임만 했다. 아내 수지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수가 줄었고 내가 무슨 말을 꺼내면 그 얘긴 나중에 하자는 대답만 돌아왔다. 정작 나중이란 건 오지 않았다. 거실 한복판에 앉아도 누구도 내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TV 앞에서 혼자 라면을 먹는 날, 다 식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어쩌다 은지가 내 옆을 지나치며 아빠, 안 바쁘세요? 라고 물으면 그건 안부가 아니라 방해하지 말라는 신호였다. 민재는 어느 날 내게 아버지는 너무 옛날 사람 같아요라며 전곡을 찔렀다. 그 말 이후로 나는 집 안에서도 발소리 없는 사람이 되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 결혼 초엔 수진과 함께 분식집 앞에서 김밥 하나를 나눠 먹으며 웃던 날들이 있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땐 택도 없는 카세트를 선물하며 다음엔 더 좋은 거 해줄게라 약속했다. 민재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손잡이를 붙잡고 같이 달렸던 그 운동장. 은지가 밤에 무서워 잠을 못 잘 때 방에 들어와 자장가를 불러줬던 그 밤들. 지금은 모두 지나간 이야기였다. 내 목소리는 가족들의 생활 속에서 삭제됐고 내 감정은 그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나는 가장이면서도 가장 아닌 사람이었다.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물을 마시며 불 꺼진 복도를 바라봤다. 불빛 하나 없는 그 공간이 왠지 내 마음 같았다. 그렇게 하루하루 나는 내 존재가 사라지고 있다고 느꼈다. 소파에 앉아 TV 속 웃음을 보고 있어도 웃을 수 없었다. 내가 과연 이 집에서 필요한 사람인지, 내 감정은 누구에게라도 의미가 있는 건지. 나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말없이, 조용하게. 회사에서도 이상한 낌새는 있었다. 회의 시간마다 내가 말하는 부분에서 유독 팀장들이 시선을 피하거나 메모에 집중하는 척을 했다. 몇 년째 함께 일한 김 과장조차 요즘 들어서는 내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분위기는 분명 달라졌다.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어딘가 기류가 이상했다. 결정적 사건은 인사이동 공지가 올라왔을 때 터졌다. 평소처럼 회의실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던 중 부서 이동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본사 영업전략실에서 외곽 지점 관리팀으로. 그것도 지원 명목이 아닌 재배치였다. 나보다 후임이던 이 대리가 그 자리를 올라갔고 나는 사실상 좌천이었다. 아무도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부서 짐을 싸서 옮기던 날, 책상 한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머그컵이 눈에 들어왔다. 퇴근길에 은지가 사준 컵이었다. 우리 아빠 최고라고 적혀있던 그 글씨는 몇 번의 세척 끝에 이미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걸 쓰다듬다 말고 눈물이 차올라 나도 모르게 서랍 안에 조용히 넣어뒀다. 점심시간에도 나는 혼자였다. 카페에 앉아 김치볶음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왜 나였을까? 내가 그렇게 불필요한 사람이었나? 생각은 꼬리를 물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었다. 보고를 하러 들어가면 상사의 시선은 노트북 화면에만 머물렀고 말끝마다 당신은 이제 현장 감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라는 식의 말만 들렸다. 집에 돌아가자 수진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오늘 뭐 좀 일찍 왔네 라는 말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이동 났어. 나 외곽 지점으로 가게 됐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컵을 들었다. 그래?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겠네. 그게 전부였다. 위로나 격려 같은 건 없었다. 잠시 말을 고르다가 나는 덧붙였다. 나 그냥 요즘 좀
괜히 사는 기분이야. 그 말에 수지는 잠시 멈추더니 말했다.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수진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너무 낯설었다. 위로를 바라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힘들다는 말에 힘들지라는 말 한마디라도 기대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리맡에서 은지와 민재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에 섞이지 못하는 내가 더 서글펐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다가 민재가 지나가는 나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 무심한 뒷모습을 보며 갑자기 벽에 기대고 싶어졌다. 누가 내 어깨에 손이라도 얹어줬으면 그날 하루는 덜 힘들었을지도 몰랐다. 그렇게 내 일상은 존재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변해갔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런 상태가 계속되자 어느 순간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가 아니라 말해도 소용없다가 되어갔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무섭게 진행됐다. 그리고 얼마 후 진짜 무너지는 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하루 종일 누워있던 민재가 거실로 나와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다. 왜 이렇게 반찬이 없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에 수진이 주방에서 대꾸했다. 아빠한테 말해. 난 나갔다 올 거니까. 민재는 쿵 하고 냉장고 문을 닫고는 나를 봤다. 진짜 집에 있어도 하는 게 없네. 그 말은 짧았지만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나는 그 말을 그냥 넘기려 했지만 입술이 저절로 열렸다. 그게 지금 아버지한테 할 말이냐? 민재는 눈도 피하지 않고 맞받아쳤다. 그럼 뭐 하세요? 하루 종일 멍하니 있다가 회사에서도 밀려났다는 거 다 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수진도 은지도 방에서 나왔다. 공기는 단단하게 굳어갔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투야? 내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여전히 비꼬듯 말했다. 그럼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말없이 사라졌다가 말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가족이랑 대화도 안 하고 아버지가 제일 먼저 우리 버린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수진이 끼어들었다. 민재야, 그만해. 하지만 나 역시 참을 수 없었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그래, 내가 많이 부족했지. 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했고 잠 못 자고 돈 벌었고 아침마다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다.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말 좀 해봐.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말이 아니라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은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공기 중에 소음이 사라졌다. 냉장고 모터 소리마저 멎은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엔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그냥 단단한 결심이 보였다. 더는 못하겠어. 당신도 나도 이제 그만하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멍하니 서 있다가 가까스로 물었다. 이혼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혼자인 게 익숙해졌고 나는 당신과 있는 게 힘들어졌어. 서로를 원망만 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다. 은지가 조심스레 방에 들어와 물었다. 아빠, 괜찮아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베개를 끌어안았다. 아버지가, 남편이,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며칠 뒤 나는 집을 나섰다. 여행 가방 하나, 손에 든 가방 하나. 수진과의 마지막 대화는 짧았다. 미안해. 나도. 그게 전부였다.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민재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것으로 이 집과의 연결은 끊겼다. 그렇게 나는 가장에서, 아버지에서, 남편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왔다. 고시원은 종로 3가 뒷골목에 있었다. 오래된 빌딩의 4층, 좁은 복도 양옆으로 나열된 작은 문들.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비눗물 냄새와 라면 냄새, 낯선 기척이 섞여 공기가 무거웠다. 관리인은 방 열쇠를 건네주며 말했다. 방음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샤워는 11시 넘으면 민원 들어와요.
방 안은 딱 침대 하나, 벽에 붙은 작은 책상 하나였다. 천장은 낮았고 창문도 작았다. 짐이라고 해봤자 집에서 들고 나온 트렁크 하나, 안에 옷 몇 벌, 면도기, 약간의 현금, 그리고 수진이 챙겨준 보험 서류 몇 장이 전부였다. 그날 밤 나는 누운 채로 한참 천장을 바라봤다. 눈을 감을 수도 뜨고 있을 수도 없었다. 고요했다. 그런데 그 고요가 너무 낯설고 차가웠다. 바로 옆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벽을 타고 흘렀다. 엄마, 알았어. 나 다음 주에 갈게. 멀쩡한 말 한마디가 너무 멀게 들렸다. 며칠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다.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 방 안에서 아침이 오면 일어나 앉아 멍하니 벽을 보았다. 라면을 끓이거나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버티는 하루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다. 눈 밑은 퀭했고 턱엔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 있었다. 나는 점점 사람이 아닌 무엇인가로 바뀌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용 세면장에서 양치하던 중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말을 걸었다. 처음 봬요. 이쪽 방이세요?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며칠 됐어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을 흔들며 말했다. 전 김 반장입니다. 여기서 1년 넘게 살았어요. 사람 적응하는데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그 뒤로 종종 김 반장과 마주쳤다. 세면장 앞 복도에서, 때로는 컵라면 하나 들고 라운지에 앉아 있던 자리에서. 그는 늘 누군가에게 말 걸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른 이들과는 달리 내가 말 없이 앉아 있어도 옆자리에 앉아줬다. 그러면서도 굳이 질문은 하지 않았다. 말하고 싶은 사람만 말하게 두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또 한 명, 맞은편 방에 살던 정할머니가 있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노인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와 구슬처럼 콩나물을 다듬곤 했다. 물을 길어 올려 복도 끝 세면대에서 콩나물을 헹구는 모습이 마치 의식 같았다. 하루는 그녀가 갑자기 내게 물었다. 총각, 당신은 왜 여기 왔어? 나는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다 사연 있어서 오는 거야. 근데 이곳에선 자존심 따위는 버려야 해. 살아야 하니까. 그 말이 꽂혔다. 살아야 하니까. 나는 이곳에서 조금씩 사람들의 숨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밤이면 복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한숨. 이따금 들리는 억눌린 울음소리. 고시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사회에서 미끄러진 사람들이 잠시 멈추는 곳.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아 애써 버티는 사람들이 붙어 있는 곳이었다. 하루는 새벽 3시. 공용 주방에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봤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낯선 눈동자, 쩍 벌어진 입술, 붓기 가득한 얼굴.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한참을 울다가 지쳐 조용해졌을 때 김 반장이 말없이 내 옆에 커피 하나를 내려놓았다. 어디에도 안 쓰일 사람은 없어.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 말이 내 귓가에 오래 남았다. 어쩌면 이 고시원이라는 장소는 나에게 다시 사람이 될 기회를 주는 중이었는지도 몰랐다. 절망의 바닥은 깊었지만 그 바닥에서도 사람은 사람을 보며 버텼다. 그날도 어김없이 고시원 공용 주방에 나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근처 공원을 향해 걸었다. 오전 9시. 도심 한복판임에도 공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노인들끼리 장기를 두거나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구석 벤치에 앉아 멍하니 나무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나무짚을 흔들 때마다 그 잎사귀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디에도 필요 없는 사람. 공원 한켠에선 커다란 리어카를 밀고 지나가는 중년 여자가 보였다. 리어카 위엔 야채 박스가 가득 쌓여 있었고 그녀는 허리를 굽혀 낑낑대며 움직이고 있었다. 순간 어떤 충동처럼 나는 일어나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혹시 도와드릴까요? 여자는 놀란 듯 나를 보다가 이내 웃었다. 그렇게 생긴 분이 이런 거 도와준다는 말하긴 쉽지 않으셨겠네요. 리어카를 함께 밀고 시장 한복판까지 들어왔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다. 소리, 냄새, 사람들, 정신이 복잡할 정도로
모든 감각이 동시다발적으로 자극되었다. 여자는 김밥을 파는 작은 노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허름한 파라솔, 그 아래에 테이블 하나, 전기밥솥과 재료들이 놓여 있었다.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그녀는 바삐 손을 놀리기 시작했다. 나는 멀뚱히 서 있다가 말을 꺼냈다. 혹시 이런 일 배울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내가 놀랐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줄 몰랐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배워서 뭐 하게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다시 뭔가 해보고 싶어서요. 누구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되고 싶어요. 그날 오후부터 나는 김밥집을 도왔다. 초반엔 단무지 썰기, 우엉 정리, 김 구워 놓기 같은 일부터 시작했다. 손이 느려 종종 혼나기도 했다. 김은 들뜨면 안 돼요. 손으로 꾹 눌러야 해요. 하지만 혼나는 것도 기분 나쁘지 않았다.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게 오랜만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시장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청과물 가게 이사장은 늘 큰 목소리로 장난을 쳤다. 김밥집 새로 들어온 총각이요. 보기보다 싹싹하네. 두부 가게 순덕이 이모는 반찬을 몰래 하나씩 건네주며 말했다. 살 빠졌더라. 이거나 먹어. 그런 작은 온기들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김밥을 먹다 말고 내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전에 어디서 일하셨어요? 손놀림이 되게 반듯하네요. 사장님이라는 말이 처음이었다. 나는 아직 직원도 아니고 내 가게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 하나에 갑자기 목이 메었다. 퇴근 무렵 김밥집 여사장이 물었다. 생각보다 잘 버티네요. 이 일 쉬운 거 아닌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는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요. 그게 고맙더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사람 말은 참 희한해요. 한마디에 죽고 또 한마디에 살고. 나도 그랬어요.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낡은 가로등 아래 시장에서 받았던 말들과 얼굴들이 자꾸 떠올랐다. 나는 아직 세상에 남아 있었다. 누군가에게 말 걸 수 있고 누군가 내게 웃어줄 수 있는 곳에. 아직 부족했고 갈 길도 멀었지만 나는 다시 살아보고 싶어졌다. 김밥집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나는 하루를 김으로 시작하고 김으로 끝냈다. 새벽 5시에 시장에 도착하면 여사장과 함께 밥을 짓고 우엉을 삶고 당근을 볶았다. 손목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굽었지만 시장에 들어설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들이 그 고단함을 덮었다. 사장님, 오늘은 우엉이 유난히 달아요. 어제 그 참치김밥 아들 도시락에 넣었더니 좋아 죽더라고요. 사람들은 점점 내 이름 대신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나는 그 호칭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시장에서의 나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웃을 일이 생겼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다. 누군가 내게 부탁을 했고 나는 누군가를 기다렸다.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 얼굴이 펴졌네요. 지난달엔 그림자 같더니. 그 말에 웃어 보이며 말했다. 김밥이 사람도 말게 하나 봅니다. 그러던 중 여사장이 갑자기 말했다. 강씨, 가게 하나 차려보는 건 어때요? 순간 나는 멈칫했다. 제가요? 응, 내가 봤을 땐 이 일에 진심이 있잖아요. 손님 응대할 때 표정 다르더라고. 나도 처음에 리어카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 말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집도 잃고 가족도 떠난 내가 다시 가게를? 하지만 그 밤 고시원에서 나는 작은 수첩을 펴고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다. 보증금은 작아도 되니까 시장 한 켠 구석이라도 좋고 냉장고 하나, 전기밥솥 하나, 접이식 테이블 몇 개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보증금은 보험을 깨면 겨우 충당 가능했고 소형 냉장고는 중고로 구했다. 김 반장과 순덕이 이모가 중고시장 가는 걸 도와줬고 여사장은 첫 주문용 재료를 선결제로 대신 주문해줬다. 장사는 돈보다 사람이야. 내가 해봐서 알아. 그녀는 씩 웃으며 손바닥을 쳤다. 나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올 뻔했다. 드디어 가게가 열리던 날, 간판은 다시 김밥이었다. 다시 살아보는 김밥,
다시 가족이 되는 김밥, 다시 웃는 하루를 주는 김밥이라는 뜻을 담았다. 처음으로 김밥을 내 손으로 말고 포장하고 손님에게 내미는 순간 떨리고 벅찼다. 첫 손님이 사장님, 여기 맛있다며요? 라고 웃으며 들어왔을 때 나는 그 웃음의 모든 걸 다 잊었다. 가게는 예상보다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다른 가게보다 친절하다. 깔끔하다. 맛이 담백하다. 어떤 손님은 김밥을 먹고 여기 김밥은 마음이 있네요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고시원 복도에서 작은 소리로 울었다. 기쁘다는 감정이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였다. 내가 김밥을 말고 있는데 가게 앞에 누군가 섰다. 정장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 민재였다. 내 아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여기서 진짜 김밥 말고 계셨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김밥을 하나 더 말아 포장지에 넣고 건넸다. 내가 먹고 싶은 맛으로 골라봤다. 민재는 그걸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생각보다 멋지네요. 이런 거 아버지랑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나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다. 너희가 떠날 땐 나도 나를 몰랐거든. 그날 민재는 가게에 앉아 김밥을 다 먹고 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은지가 찾아왔다. 그 다음 주엔 수진도, 샘 모두 말수가 적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다신 못 볼 줄 알았던 가족들이 내가 만든 김밥 앞에 다시 앉아 있다는 사실이. 나는 이제 내가 누군지 안다. 누가 떠나도 나는 나다. 그리고 내 손으로 만든 이 조그마한 가게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은지는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었다. 똑 단발에 진한 화장 대신 연한 립밤만 바른 모습. 가게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밥 하나만 주세요. 옛날처럼. 우엉 많이. 나는 손놀림을 멈추지 않은 채 물었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졸업하고 인턴하고 있어요. 엄마는 아직 아빠한텐 어렵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김밥을 말았다. 우엉을 한 줄 더 얹었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그때 우리가 너무 쉽게 돌아섰던 것 같아요. 나는 사실 겁났거든요. 아빠가 너무 작아 보여서. 그 말에 손끝이 떨렸다. 칼로 김밥을 자르던 내 손이 잠시 멈췄다. 작아졌던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무도 그런 눈으로 본 적 없는데 나 혼자 그렇게 느꼈던 거지. 은지는 김밥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더니 눈물을 삼키며 웃었다. 이거 이상하게 맛있네. 그 다음 날은 수진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가게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먼저 문을 열고 나가 그녀 앞에 섰다. 어서 와. 줄 설 필요는 없는데. 수지는 멋쩍게 웃었다. 이 동네 참 좁더라. 아는 사람한테 얘기 듣고 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떤지 몰라도 내 눈엔 지금이 제일 잘 어울려. 가게 안에 앉아 둘이 마주보고 앉았다. 예전 같았으면 둘 사이엔 쟁반 하나가 놓였겠지만 지금은 김밥 한 줄과 미소 한 조각뿐이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참 의외야. 이렇게 버틸 줄은 몰랐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몰랐지. 다 떠난 뒤에야 뭔가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그때 말했잖아. 이혼하자고. 그 말 내가 먼저 꺼낸 거지만 그렇게 쉽게 할 말은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쉽게 당신을 포기한 것 같아서.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냐, 나도 이미 거기까지 가 있었어. 그냥 서로 말 안 했던 것뿐이야. 수지는 눈을 떨구며 말했다. 미안해. 아이들도 다들 아빠 생각 많이 했어.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잠시 창밖을 봤다. 시장 골목 어귀로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 사이로 내려앉고 있었다. 다시 같이 살자는 말. 지금은 못하겠어. 그건 아직. 겁나. 하지만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같이 밥은 먹자. 가끔이라도.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밥은 같이 먹자. 그날 밤 은지와 민재
수진까지 셋이 가게에 다시 모였다. 주말 장사를 마치고 조촐하게 마련한 저녁 한 끼, 김밥과 미역국, 그리고 시장 이모가 주신 도라지 무침.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공기가 따뜻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들 진심으로 물어볼게. 나 아버지로서 너무 못났었냐? 민재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힘들다는 걸. 어릴 땐 그냥 무섭고 멀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보여요. 은지도 덧붙였다.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몰랐어요. 나보다 훨씬 멋지게 살아있네요. 그 말에 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손등 위로 뚝뚝 눈물이 떨어졌다. 그리고 수진이 말했다. 가족은 결국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단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시장 사람들 몇몇이 함께 남아 뒷정리를 도왔고 강준호는 작은 가게에 불을 끄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다시 시작해볼 만하겠다. 그해 겨울 시장 골목에 눈이 내렸다. 눈은 천천히 조용히 모든 것을 덮었다. 간판 위, 김밥 포장지 위, 오래된 천막 위로 소복소복 쌓이던 그 풍경 속에서 나는 난생 처음 평온함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가게는 어느새 단골이 늘었다. 사장님, 오늘도 참치김밥 하나요. 단무지 좀 덜 넣어줘요. 어제처럼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내게 말을 걸고 눈을 마주쳤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 보는 이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오래 내게 없었던 것인지. 어느 날 민재가 말없이 가게 청소를 시작했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한 달만 도와줄게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2달째였다. 은지는 종종 회사 동료들과 함께 와서 김밥을 포장해 갔다. 저희 팀 다 여기 팬 됐어요. 수지는 가끔 반찬을 만들어 가게 냉장고에 넣어두고 갔다. 누가 먼저 함께 살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여 있었다. 나는 매일 새벽 시장 입구로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파라솔을 열고 밥솥을 닦았다. 손이 시려도 몸이 고단해도 좋았다.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그저 내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한 번은 김 반장이 와서 말했다. 이제는 당신이 나보다 오래 있을 것 같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젠 여기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김 반장은 어깨를 툭 치며 대답했다. 그래. 잘 버텼소. 참 잘 해냈어. 시장 골목 저편에서 아이들이 김밥 하나를 나눠 먹으며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김을 꺼내 들었다. 우엉과 단무지를 가지런히 올리고 계란지단과 당근채를 넓게 펼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성껏 김밥을 말았다. 마치 내 하루를, 내 삶을 말아가는 것처럼. 문득 생각났다. 수진과 처음 분식집에서 김밥을 나눠 먹던 그 밤. 그때 그녀가 했던 말.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거. 그게 가족이에요. 지금은 그 말의 뜻을 안다.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시간을 나누는 것. 피보다 짙은 기억, 말보다 깊은 믿음. 그게 진짜 가족이었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사실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가장이다. 예전처럼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하루를 책임지고 삶을 꾸리고 사람들과 웃으며 살아간다. 이 조그마한 김밥 가게는 나의 재기였고 나의 가족이었고 나 자신이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김밥을 싼다. 정성껏, 조심스럽게, 그리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아 건넨다. 이 작은 음식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무너지는 순간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가 다시 붙잡게 되는 건 결국 사람이고 마음이고 함께였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처럼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용기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김밥 한 줄에 담긴 인생처럼 당신의 하루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부스였습니다.